안녕하세요. 추선입니다. 지난 1편과 2편을 통해서 보유세의 구조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내년에 낼 세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부동산은 어느 정도 의미를 상실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3편에서는 다주택자가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유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국 부동산이 안정되려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놔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을 내놓으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결국 그 자금은 증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주택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과연 이 물건들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보유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집을 살 수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뜻이 아니고 집을 사봐야 취득세,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내게 되면 집을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또 보유를 하자니 매년 급증하는 그 보유세를 과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럼 사실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팔 수도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왜 팔 수도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이렇게 무거운 세금에도 불구하고 관망을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일단 저금리 기조로 팔고 나서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1%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집을 만약에 팔았다고 쳐봐야 은행에 넣어봐야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집을 파는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럼 뭐를 하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 팔고 나서 그럼 뭐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아유 그냥 차라리 들고 있어 봐. 그리고 또 지난 2년 3년 동안 집값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아니 집 팔고 어차피 은행에 넣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냥 가져가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또 기대하는 게 있죠. 정권이 바뀌면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이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진보 정권이라고 말하는 노무현 정권과 문 정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력한 규제가 있었고 그리고 보수 정권이라고 말하는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에는 사실 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권은 규제를 풀어주는 정권이고 진보 정권은 규제를 강화하는 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달라요. 그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 때에는 집값이 워낙 오르니까 강력한 규제들이 시행이 됐던 거고요. 그 규제들이 시간이 가면서 강력하게 발동을 하니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에는 규제를 풀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규제를 풀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 될 수밖에 없고 호황이 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다시 규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정권에서는 다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문제는 그게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거나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쏠리는 것이고요. 부동산이 뜨거우면 규제를 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보수 정권에서 집권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 과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지금 다주택자한테 매겨지고 있는 양도세 중과 같은 것을 과연 쉽게 풀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져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치 논리로 갈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바뀌면 규제가 바뀐다라고 보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규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그 정권이 어떤 것이든지 규제가 풀리고 부동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또 하나 관망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이런 마음이 물건을 내놓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무슨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라고
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기는 힘든 구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원유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원유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조선어편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기술이 진보하면서 셰일가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미국이나 중국, 중동, 러시아 등의 즉 세계에 187조 입방미터의 셰일가스가 묻혀 있다는 것이고요. 이 양은 전 세계가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미국만 셰일가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셰일가스를 계속 생산해낼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원유 가격은 앞으로 40불에서 60불 정도로 오르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질 않으니까 원유와 관련된 공산품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온라인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오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통 비용이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온라인 시대의 서막이 열리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요. 도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도매는 오프라인 매장을 소유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소유하려면 당연히 직원들도 있겠죠. 그런 비용들이 들어갔을 거고요. 도매에서 다시 소매로 넘어가면 이 소매 또한 오프라인 매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임대료나 직원들이 따라 붙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매나 소매 같은 경우는 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소비자로 연결되니까 이 유통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온라인 시대에 서막이 열리면서 어떻게 됐냐면 생산자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소비자로 바로 연결이 되고 현재 이 온라인을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유통구조가 아주 단순화되면서 더 이상 비용을 과거처럼 크게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 시대는 지금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유통은 계속 더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보면요. 2015년 이후에 화폐의 통화량은 아주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주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금리의 유동성이 아주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별 이상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은 올해 6월달이 지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를 띠고 있다. 그러니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쉽게 오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볼 것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금리의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진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가능성과 온다라고 해도 금리 인상을 동반하고 온다라고 하면 과연 다주택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올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내가 집을 팔고 나서 다음에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뽑아먹다 보니까 사실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팔고 나서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동산만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지 그 돈이 물론 일부 주식시장으로 움직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의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갈 준비가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팔고 나서 다른 대안이 더 없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이 과도한 보유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 다주택자들의 행보는 과연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이 내용이 주식시장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요, 내년 6월까지 집을 못 팔게 되면 추가 중과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 플러스 20%를 내게 되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 플러스 30%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양도세 중과를 하는 비율이 60%, 70% 정도를 갖다가 내년까지 집을 못 파는 경우에 중과세로 내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년 6월 이전에 집을 팔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 시장을 관망하다가 내년 3월 이후에 집을 팔지 아니면 끝까지 끌고 갈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어떤 경우에 집을 파냐면 일단 2021년도 보유세를 인지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다주택자들이 아직까지 세금을 얼마 내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1편과 2편을 통해서 구태여 구조를 설명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뻔히 그렇게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맞고 나서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어떻게 자기 재산인데 저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지? 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그럼 나는 2021년도 보유세는 얼마나 나와요를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세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한테 문의해 보세요 라고 하고 넘어가고는 하는데,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2배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면 결국은 내년도 보유세를 인지를 해야 이거 버틸 수 있어 없어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 보유세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다주택자들이 어느 시점에 인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못 팔고 있는 이유는요, 팔아봐야 다른 것을 할 것이 없는 데다가 지난 2,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거세게 오르다 보니까 그래 그럼 양도세를 내더라도 가지고 있지 라는 타성에 젖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은 막연하게 그래도 부동산은 오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 오르는 상승폭이 내가 내는 보유세를 커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물건들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적어도 지난 2, 3년처럼 오르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그게 매물로 소진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주식시장이 정고점을 갱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에서 집을 팔고 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대안이라는 게 너무 뻔하다는 것이죠. 채권이나 은행 예금 이런 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주식시장에는 돈을 맡기지 못했잖아요. 시장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정고점을 갱신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준다면 이렇게 보유세를 내고 갖고 가느니 내가 그럼 차라리 주식시장에 넣어놓으면 조금 더 수익이 좋겠구나 라고 확신이 들게 되면 그 물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4번 주식시장이 정고점을 갱신하며 관심을 끌어야 함. 일단 이것은 최근에 지금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냐면 아직까지 긴가 민가 과연 내가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절대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정고점을 갱신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21년 보유세를 인지하는 문제는 결국 시간의 문제일 것이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보유세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매물은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적어도 지난 2, 3년간처럼 오르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결국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려면 이런 조건들이 얼마나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그널이 정확하게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 6월 이전에 다주택자들은 매도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 물건을 매도한다. 그래서 현금을 준다라고 하면 그 자금들은 주식시장으로 더욱더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주식시장에 더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주택자의 관망 이유를 살펴봤고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기 위한 조건들 몇 개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그동안 정부 정책이 숱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 실패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